안녕하십니까, 이리온 리서치입니다. 리서치입니다. 방금 전에 하여튼 오늘 아시아장 시작하자마자 은이 또 튄다고 하는데 예, 이게 어떠한 산업 수요인지 뭔지 다 떠나서 하여튼 나온 말은 레딧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지금. 그쵸. 다음에 한번 이거 공격하자. 예. 왜 그런 거예요? 한번 얘기 좀 들어볼게요. 일단 레딧이 그러니까 지난주 목요일 날 아침에 한국 시간으로 아침쯤에 그 미국 쪽 브로커들의 트위터들이 난리가 났었거든요. 이제 레딧이 어떤 식으로 지금 사이트에 무슨 글이 올라왔더라 해서 은에 대한 베팅이 심하게 쏠릴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글들이 계속 포워드가 왔었는데 얘네들이 그러니까 레딧이란 이런 미국의 개인 투자자들이 집중적으로 집단 행동하다 하는 행동이 게임스탑이랑 거의 비슷한 행동이거든요. 그러니까 투자 이익을 갖다 목적으로 한 것도 있긴 한데 가장 중요한 거는 공매도 기관들에 대해서 응징을 하자라는 식의 행동이 실제로 내용이 많이 서술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림 1번에도 넣어놨는데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발췌를 해봤는데 내용이 분명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메이저 은행들이 금과 은에 대해서 가격을 갖다 왜곡하고 있다. 인플레이션 반영에 대해서도 실제로 반영하면은 은 가격은 온스당 24불이 아니라 1000불이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수익 목적이 아니더라도 공매도 세력에 대한 응징이 필요하다. 앞서 언급드린 바와 같이 이 두 가지 이유를 갖다 근거로 해가지고 은에 대해서 특히 은 관련된 ETF인 SLB ETF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투자하자라는 식으로 얘기들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 2번을 봐주시면은 실제로 지난주를 갖다 놓고 봤었을 때 은 관련 ETF들이 수익률이 굉장히 좋았었어요. 은을 갖다가 추종하는 또는 은을 들고 있는 프레셔스 메탈 ETF 역시도 수익률이 반등하는 모습을 갖다 보여줬고요. 그림 3번에도 제가 넣어놨는데 SLV ETF의 수익률도 수익률이지만 펀드 플로우 측면에서도 급증하는 모습을 보였었고 밑에 하단 차트에 푸콜 레이쇼를 갖다 넣어놨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레이쇼로만 그려놓고 보면 이렇게 좀 푸카콜의 비용이죠, 걱정에. 그쵸. 단순하게 좀 되게 잘 미세하게 안 보일 텐데 실제 절대치의 그 거래량으로만 여기엔 안 넣어놨지만 거래량으로 놓고 보면은 지난 몇 년 내 급격하게 콜의 물량이 늘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었을 때는 레딧의 이 같은 투자 행태가 어떻게 보면 자기들의 주장 또는 이제 좀 공매도 세력에 대한 응징 이런 걸로 집중됐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얘네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결국에는 은행들이 장난치고 있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러한 방향성을 떠나서 그림 4번에서 봐주시면은 저희는 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긴 합니다. 근데 이들과 조금은 다른 방향이긴 하지만요. 일단 실물 측면에서 우리는 긍정적이라는 거죠. 그림 4번처럼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지에 대한 베팅, 즉 앞으로 3월 달부터 나올 인플레이션 해지 베팅. 두 번째는 그림 6번처럼 실물 쪽, 태양광 쪽에서의 수요가 지금 태양광 실물 지표인 솔라줌 SMI 지표를 갖다가 지금 은 현물 가격이 못 따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놓고 봤었을 때 방향성은 긍정적이고 가격 측면에서는 저희는 레벨에 있어서 레인지로 보면은 올해 여전히 온스당 24불, 상단은 55불, 연평균 38불로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데 다만 이러한 레딧의 이 같은 행동을 갖다가 놓고 봤었을 때는 좀 변동성을 우리가 주의하자라고 좀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변동성에 있어서 상방에 대한 변동성이냐 하방에 대한 변동성 우려도 놓여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게 6페이지 봐주시면은 그림 7번에 있는 이분과 8번에 있는 이 아저씨 이 두 분이 이번 3월달 ECB에서 보팅권을 갖다 들고 있는 ECB 정책위원입니다. 이 두 분이 지난주에 이제 유로화에 대해서 유로화 강세에 대해서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약세로 가야 된다라고 세게 얘기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요 클라스 크노 아저씨 같은 경우에는 유로화 강세가 페드의 부양책 차이로 발생한 것인지 조사하겠다. 유로화가 계속 인플레이션 유발을 억제한다면은 금리 인하까지도 우리가 고려할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왔었고요. 28일에도 그 옆에 있는 올리렌이라는 핀란드 중앙은행 총재 역시도 모든 정책 도구를 갖다 준비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왔는데 어쨌든 이들의 정책 효과 여부를 떠나서 이들의 발언 수위 자체가 유로화에 있어서 좀 약세에 집중하려고 하는 모습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반대로 레딧의 투자 행태 같은 경우에는
유로화가 약세를 갖다 ECB에서 강하게 주장한다는 건 달러의 강세를 갖다가 의미하겠고요. 레딧의 투자 행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달러의 약세를 갖다가 베팅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좀 충돌되는 지점이기 때문에 방향성은 긍정적일지 몰라도 이 변동성을 갖다가 굉장히 우리가 상하방단에서 주의해야 될 구간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볼 수가 사실 있겠군요. 유로 쪽 발언이 더 무게감이 실리는 예, 변화가 어떤 의지라고 볼 수 있고 네. 이건 자료에 쓰신 대로 일종의 커런시 워의 가능성도 있는 거기 때문에 저 지금 코메르츠 쪽에서는 그렇죠. 뭐 커런시 워라고도 좀 지칭을 갖다 했는데 그만큼 어떻게 보면 ECB가 이제 좀 어떻게 볼까는 체면을 갖다가 안 살리고 이제 좀 전면에 나서기 근데 시작한 너무 게 아닐까? 당연한 게 예. 글로벌하게 봤을 때 올해 경제가 그래서 가장 단단한 게 미국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달러가 좀 강해지는 게 맞는 건데 그럼에도 지금 그쵸. 투기적 포지션은 2007년 이래 달러에 대한 약세 포지션이 거의 뭐 최대 규모로 몰려 있죠. 그리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뭔가 그렇죠. 하나만 삐끗하면은 급격하게 또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단기적으로 아침에도 조심해야겠죠. 아까 레딘 얘기를 은 얘기를 많이 하길래 네, 그 어제 주말부터 있었죠. 근데 이제 그 우리가 뭐 은 같은 거를 뭐 그럼 우리 모여서 하자 할 수 있는 자산이 아니에요. 은은 이거 뭐 그렇죠. ETF나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기는 그러니까 하지만요. 그래서 좀 너무 이제 확대 힘을 확대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나쁘게 말하면 그 힘을 이용해서 누군가 지금 해먹을 수 있기도 있겠구나. 예, 사실 저도 그거에 있어서 솔직히 말하면 그 생각이 더 그러니까 이렇게 그죠 말해야 약간 되나, 좀 방송에서? 왜냐면은 글 내용들을 갖다 레딧이 쓴 글 내용들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포지션을 우리가 어떻게 잡을 거고 4월 16일까지 어떻게 잡을 거고 이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아니 이게 정말 단순 개인 그러니까 투자자라고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돈의 세계에서 사기꾼이 누구냐면 돈을 갖고 정의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사기꾼인 경우가 엄청 많았어요. 이거 저도 책 같은 거 좋아하기 때문에 뭐 이것이 옳다고 얘기해서 정의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동조하지만 뒤에서 그거를 꾸미는 애들이 오히려 나쁜 애들이 정의를 빙자한 사기꾼들이 많았는데 요즘 약간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의도적으로 막 그 되지도 않을 것들을 더 툭툭 찔러보는 뭐 짧게 먹고 나갈 수도 있는 거잖아. 그렇죠 사실은. 사실은 은 같은 건 짧게 먹고 나가려고 한 짓 같다거든 내가 봤을 때는. 그렇죠 사실 그래서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저 역시도 지금에 있어서는 변동성에 주의하자라고 보고 있고요. 방향성은 계속 그치. 저도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만 이들이 주장하는 방식의 방향성이 아니라 그러니까 실물단에서 우리가 따라가는 방향성을 갖다 좋게 보고 있다라는 거고요. 제일 사기치기 좋은 게 근본 이제로 얘기하면서 어쩌죠 인플레 얘기하면서 이제 얘기할 텐데 사실 그 얘기를 그대로 했죠. 그걸 이번에. 그대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유 뭐 하다 보면 야 무슨 얘기를 지금 정말. 근데 여튼 그거보다 오히려 ECB 행보가 환율에 상당히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 예. ECB가 사실 쪽팔린 거 다 까고 산 거 아니야 지금. 뭐 그쵸. 약간 뭐 다 드러내갖고 나 안 되겠어. 예, 침착했다가 이제 인내심을 버린 거죠. 버린 거지 약간 지금. 이건 아무도 얘기를 안 해 지금. 희한한 건.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요즘 그런 거 관심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책도 출간을 하게 됐는데 뭐 이거 우리가 뭐 내가 저번에 무슨 막 힘들어 했잖아. 근데 그거 하면서 느꼈던 게 하여튼 뭐 그 책들 보게 되잖아요. 네네. 근데 환율이 생각보다 우리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아. 예. 근데 그 관건이 유로할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해. 그러니까 근데 얼마큼 힘들 거니까. 예. 그만큼 힘드니까. 근데 힘드니까 이런 발언을 한 거거든 지금. 그렇죠? 그렇죠. 지금 유럽 경기를 다들 아시다시피 뭐 지금 코로나도 재확산되고 있고 지금 상황만 놓고 보면은 우리가 근데 유럽만 놓고 볼 게 아니라 결국 달러화는 유럽만 또 놓고 볼 게 아니라 논 US 전반적으로 봤었을 때 보면은 미국의 경기가 상대적으로 강하다라는 게 분명 PMI를 통해서 계속 나와주고 있거든요. 근데 환율이 지금 반영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중요한 건 그로스를 갖다가 후행적으로 환율이 반응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를 이 같은 측면에서 좀 접근을 한다면은 우리가 정말 유로에 있어서도 그렇고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에 대해서 계속 고민은 되는 부분이고요. 오케이. 이 정도면 얘기 다 한 거죠. 예, 한 가지만 더 오케이. 추가를
하자면요. 제가 인민은행에 대해서 좀 얘기를 말씀드릴 텐데, 요 최근에 뭐 인민은행이 중국의 인민은행이 테이퍼링 한다라는 식으로 15 금리 움직이니까. 뭔가 이제 새로운 것이다라고 많이들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작년에 12월 21일 날 경제공작회의 끝나고 쓴 자료에도 넣어놨고 거기서도 얘기가 말씀드린 게 11월 달에도 인민은행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테이퍼링을 준비하는 듯한 발언들이 나와줬고 문구도 계속 수정이 됐거든요. 이 자료에서도 제가 넣어놨었다시피 분명 점진적인 정상화를 계속 얘기를 했었습니다. 당 지도부에서요. 재정정책 스탠스 측면에서는 좀 톤다운이 분명 이루어졌었는데 문제는 통화정책 측면에서 톤다운이 좀 예상보다 더 빨리 이루어졌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의 가이던스 자체가 중국의 통화정책 측면에서는 기존에 좀 어떻게 봤었냐면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온건 유연성 강화라고 좀 접근을 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온건 긴축 쪽으로 좀 더 치중한다라고 좀 접근을 했었거든요. 2017년 때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2017년, 2018년 넘어갈 때 디레버리징을 갖다가 중국에 했었는데 지금은 사실 그 정도 속도는 내기는 좀 어렵지만은 좀 부동산 디벨로퍼들의 좀 붕괴에 대한 우려 때문에 속도를 갖다 계속 조절을 하면서 테이퍼링 얘기가 나온 것이지 않겠는가. 어쨌든 중요한 거는 통화정책 측면에서 그로스가 조금 꺾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고 중국 인민은행도 앞으로의 통화 공급 그로스를 갖다가 명목 GDP 그로스랑 거의 비슷하게 끌고 가겠다 했는데 올해 하반기 컨센서스만 놓고 보면 7%대로 명목 GDP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와 비슷한 방향으로 내려가겠다는 건데 그러면은 올해에 있어서 중국은 분명 점진적인 긴축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게 사실 새로운 거는 아니고 이미 작년 11월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던 거고요. 올해 1월 달에도 춘절 앞두고 추가적인 완화적으로 사람들이 기대를 했었지만은 여전히 충분하다라고 인민은행이 분명 얘기를 해줬었고요. 그래서 뭐 계속 한 번 더 리마인드 차원에서 제가 이러한 부분들은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요. 이게 뭐 중국 얘기도 그것도 말하시니까 하도 15가 뭐 촉발점이야 했을 때 이미 다 많이들 올해 시나리오에 넣었던 거였고 하이난 얘기 나오는데 그것도 이미 다 작년에 벌어졌던 거잖아요. 하이난요? 하이난 항공. 아 그렇죠. 그때도 네. 문제 있어가지고 이미 네네. 갑자기 이번에 뭐 문제된 것처럼 또 막 계속 얘기는 나오고 있었고요. 뭐 현재 진행형들이었고 지금 어쨌든 우리가 그동안 너무 호재만 반영한 거 아닌가에 대해서도 한번 내가 되돌아볼 필요가 오늘은 있습니다. 약간 아까 세카즘적으로 얘기를 한 게 뭐냐면 그냥 말을 자꾸 안 하게 돼요. 그러니까 아이 뭐 이럴 것 같고 막 이러면 마치 뭐 아까 막 누구 통화하다가 지금 피곤해가지고 막 어떤 기자분 전화 오셨는데 하여튼 뭔가 원하는 답은 이런 소위 레딧 이런 운동이 굉장히 엄청나게 좀 하여튼 비슷한 얘기 이 자료 나와가지고 전화 왔던 거예요 당시에. 아 네. 그래서 그게 이것도 성공할 것 같냐고 물어보더라고. 내가 네. 그걸 어떻게 하냐고. 근데 이제 본질적인 게 그게 아니다 얘기를 하는데 잘 굉장히 언론들이 좋아하는 것들인 것 같아요. 네. 최근에. 그러니까 레딧을 활용하는데 그걸 이용하는 것 같고 지금. 그렇죠. 그냥 딱 그 느낌을 받아서 기분이 딱 상하더라고. 그래서 그냥. 제가 요즘 제가 요즘 잠을 잘 못 잡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아서가 아니라 요즘 미국 쪽 브로커들이나 IB들 쪽에서 나오는 트위터들이 너무 재밌어서 그걸 보다 보니까 시장이랑 너무 지금 많이 흔들리면서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팔로우해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고요. 이거 관련해서 나도 뭐 좀 물어보고 했는데 그러니까 언제 한번 뭐 모아서 특집 한번 할까 이거. 왜냐면 이게 너무들 너무 막 마치 대단치 않은 거를 막 확대 해석하고 이런 사람이 너무 많아진 것 같아 시장에. 이게 지금 문제가 이게 자꾸 그러니까 막 그렇게 막 감정적 대응들에 더 익숙해지고 막 우리 편이냐 내 편이냐 이 편이냐 이것만 찾으니 갈수록 오늘 같은 경우에도 아마 그냥 위험 관리 해야지 뭐 그렇지 않아요? 위험 관리 구간이잖아 그냥. 그렇죠. 근데 뭐 어디가 바닥인지 내가 어떻게 알아? 뭐 지수를 아침에 내가 당신은 안 들어왔고 전략팀 불러서 뭐 61선 수급선 그리고 61선의 수급선이라는 증거가 어디 있는데 이동 내가 더 테크니컬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건 아무 증거가 없어요. 60일 이동 평균한 값에 불과한 거야. 수급선 지지되고 3,000이 지지될지 2,900이 지지될지 2,800이 될지 1,600일지 2,500일지 누가 알아요. 중요한 건 지금은 리스크 구간 관리 구간이라는 거죠. 지금은. 그렇죠. 왜? 최소한 숫자로 받치면 되고 재정정책도 어느 정도 가늠이 잡혀야 되고 이러한 변동성 구간이 좀 맥락이 잡힐 때가 바닥이지
지수가 선 긋고서 얼마가 맨날 그 논쟁에서 뭐 하냐는 거지. 뭐 지금은 떠안고 가지고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것만큼만 가져가야 되는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런 생각보다는 너무나 그 예언자적인 거에 너무나 목매는 것 같아서 또 괜히 목소리를 높였는데 못 가지셨네 아침. 그래서 결론은 그냥 감당할 은에 있어서는 감당하실 수 있으신 분들은 이번 변동성을 즐기셔도 되고요. 그럴 수 없으신 분들은 조심하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당이라는 게 딴 게 아니라 내가 불안한 걸 못 찾으시는 분들은 주식 못 들고 가요. 예. 뭐 장기 투자들 다 얘기하는데 한번 내가 나는 어느 타 방송 유튜브 가면 제목 정해줄 때 많은데 감당할 수 있는 거 이걸 제목 해달라고 했었던 거거든. 그러니까 그의 의미를 좀 이해해주고 오늘도 지수가 플러스 날지 마이너스 누가 합니까? 근데 올라오면 때릴 거예요. 왜 때리냐? 유형 관리 구간이니까. 뭔가 복잡한 생각할 것도 없거든. 지금 유형을 관리해야 되는 건 다 알거든. 프로들은. 그러면 올라오면 때리겠다. 근데 뭐 아는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때려주지 뭐. 그럼 굳이 뭐. 하여튼 잘 하고 은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나는 오늘 유로화 그 부분 나도 뉴스 보고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 22가 그냥 다 양복 벗고서 나 가만 안 있을 거야. 정말 미국 너 이렇게 나오면 나 양복 벗고 한판 할 거야. 이거 아니야 지금. 근데 뭐 중요한 변화가 생겼다 봅니다. 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민하시죠.